저희는 도대체 매일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죠?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도 될까요? 생존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도대체 왜 이런가요? 그런 얘기를 투덜거리면서 그 친구들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등학교에서 스쿨닥터로 2년 동안 일했고요. 재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분들과 심리치료,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도대체 왜 이런가요? 그런 얘기를 투덜거리면서 그 친구들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많은 20, 30대 분들이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거나 절망감을 느끼거나 무력감을 느낀 거에 한쪽에는 내가 그 친구들과 같은 세대고 어렵게 이 시기를 지나왔는지를 느끼기 때문인 거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마음이 많이 다치는 것도 트라우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죠. 예전에는 트라우마 하면은 그냥 사람이 죽는 걸 목격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또 2차적인 트라우마가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닌데 내가 왜 그게 트라우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미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9.11 테러 이후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본 어린이들이 불안이 이후에 더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는데 참사 영상 혹은 교통사고 영상,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이 불면이나 자살사고 나 불안 등을 많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긴장이 되고 자려고 누워도 그 영상이 떠오르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게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간접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그거 역시도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증상을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회피, 사람 많은데 가는 게 두렵다, 약속을 취소한다,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초래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을 만나거나 바깥에 나가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죠. 학교 폭력을 경험한 친구들은 학교를 피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상생활에 부적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증상이 재경험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상황이 마치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교통사고 났던 분이 빵빵하는 소리가 나면 사고 장면이 떠오르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지하철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타는 걸 보면서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숨쉬기 힘들었다. 이런 재경험은 밖에서 활동하는 걸 두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언제 그런 경험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과각성인데요. 몸이 트라우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도 트라우마 기억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재난이 있고 나서 처음에 한 3, 4일은 누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한 달, 2달 이런 증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점점 더 밖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점점 더 피하는 것이 많아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게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 점점 더 어렵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어떻게 재난으로부터 회복되는가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모든 재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재난은 80, 90%의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과 질환 중에서 유일하게 그 원인이 외부에서 온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질환이에요. 반대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후의 회복도 외부로부터 오는 부분이 있다는 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세월호 생존 학생들을 긴 시간 동안 봐왔는데요. 이 친구들을 연구하면서 외상후 울분장애, 외상후 스트레스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이 친구들의 회복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난 경험자들을 어떻게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외상 후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외상 후 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죠. 이번 이태원 참사 후에 다른 재난보다도 사회적인 지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일어난 재난이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에서 일어난 재난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서로 격리되어 있어야 됐고 이태원 참사 또한 함께 하는 걸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함께 있는 게 안전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서 서로를 지지하는 외상후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 끔찍한 재난을 경험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존하신 분들을 저 친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걱정을 했었지만 지금 그 친구들은 자신의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증상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을 한 걸음 넘어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태원 참사가 지금 한 달 정도가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을 잃으신 분들은 아직도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할 것 같죠.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자, 지금부터는 회복이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때로는 제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력하게 많은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슬픔 뒤에 오는 이런 소망이 우리한테 어떤 방향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슬프고 지금은 비록 무언가를 하기 힘들지만 회복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해 나갈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